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0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사실 제 국회의원 전체의 정치인들 중에 몇 명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몇 명 있는데, 이분은 좋아함을 좀 떠나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든든함을 느꼈던 분입니다. 제가 가까운 데서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진짜 이렇게 알려진 거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주식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존경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서를 띄워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새로운 보수당 이번에 또 창당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국 의원, 오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옛날 그러니까 남경필, 그 다음에 원희룡, 또 정병국에서 남원정이라 해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개혁과 혁신의 이미지로 만드셨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좀 특별히 이분의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국회 801호에 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병국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면목 없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참 정치를 한 지가 올해로 이제 33년째예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정치판에 들어와서 개혁의 화두를 놓지를 않았는데, 네. 그동안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이 변화시키고 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정치는 더 악화됐고, 정말 정치가 국민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러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 없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선 하셨으면 20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4, 5, 20. 그러면 그래도 젊은 시절에 이제 국회로 오셨는데 20년 전에 내가 포부를 갖고 국회로 왔을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건 맞아요. 진짜 야단 맞아도 싸죠? 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치를 바꾼다고 바꿨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잘하게 그동안에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당 구조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게끔 만드는 거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이라든지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돈 안 드는 선거죠. 네. 제가 이제 16대 때 초선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4당 3낙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40억 쓰면 맞아요. 당선, 30억 쓰면 맞아요. 떨어진다. 이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죠. 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야말로 수억 대의 돈을 썼어요. 네. 그 빚을 3선 때까지 갚을 정도로 힘드셨죠? 네. 제가 당선은 됐지만 당선되고 나서 내가 이 빚을 4년 동안 못 갚는단 말이죠. 못 갚죠. 네, 월급 못 갚죠. 받아서 먹고 살기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랬을 때에 다음 선거에 내가 어떻게 출마할 건가.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를 계속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바꿀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 그야말로 미래연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심초사 계속 노력해서 결국은 매듭을 진 게 이제 오세훈 입법이라고 하는 정치개혁 입법을 완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4당 3낙의 그걸 전설 같은 말로 만들었고, 이제 돈 안 드는 선거를 상당 부분 만들었죠. 그럼 오세훈법이 사실은 정병국법이 돼야 되는 거였네요?
뭐 이게 이제 오세훈 그 전 시장이 그걸 마무리를 했어요. 네, 시작을 그리고 하셨고. 제가 이제 그 미래연대 내에 정치개혁 그 소위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을 맡았고 저희가 이제 그 스타디를 한 거고요.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저희가 제시를 했던 정치개혁 입법안이 그 열이라고 하면은 네. 그 오세훈 입법으로 완성이 된 게 한 4 정도. 그게 제가 이제 내놓은 그 것이 그 4년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제가 박사기 논문을 받았죠. 10개 내놓으시고 4개. 그렇죠. 그럼 정병국법이네, 그게. 오늘 아니, 약간 그런 이제 교정을 완성-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정치권에서는 마무리 진 사람이 예, 그-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를 또 하나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네. 정치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많이 바꿨는데도 네. 근본적으로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였습니까? 뭘 못 바꿨어야 바꾼 됩니까? 것은 공천제도예요. 맞아. 네, 결국은 우리 박종진 앵커도 너무 그 고생했어요. 과정 고생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공천이 이게 너무- 결국은 그게 공천 제도가 지금 이번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또 이제 물갈이 시작이죠. 얘기를 해요. 물갈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5번 선거 치렀잖아요. 네. 5번 선거를 치렀는데 되돌아보면 평균 물갈이가 48.4%예요. 거의 50%. 50% 반을 바꾼 거예요. 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네. 지금도 물갈이 얘기를 하지만은 물갈이를 명분 삼아서 패권 패거리를 만드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정치를 최악으로 만든 결과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 결국은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새누리당 대통령도 부족해서 친박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진박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문고리 3인방 대통령 네. 나중에 보니 최순실 최순실 대통령이 됐더라. 이게 패권 패거리 그 아주 최악의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탄생을 한 반대급부로 탄생을 한 지금 집권 여당인 더민주당이 잘해서 탄생이 된 게 또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반대급부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들이 뭐를 바랬겠어요? 정말 진정한 국민을 중심에 놓은 우리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또다시 더민주당의 대통령, 친문의 대통령이 돼서 그 내부의 패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문 안에서도 또 친문 싸움하고. 뭐 제일 먼저 당선되자마자 그 칼이 휘둘러졌잖아요. 눈에 다 보이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편가름을 통해서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세금이 뭐 이상한 데로 많이 흘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뭐 있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뭐냐면서 모든 지금 보면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력 세금의 그 교체에 쓰임에 의해서 대해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네.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되게끔 한 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탓할 게 없다. 나부터 더 치열하게 이 패권 패거리 정치 고리를 끊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요즘에 많이 자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병국 의원님 오늘 딱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정말 100% 동감하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지금 고쳐야 될 핵심이 결국 50%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권 정치.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패권 정치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개파 정치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바뀌고 이게 거수기죠. 그렇습니다. 줄 세우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도 야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당이든 거의 다 마찬가지다. 이걸 바꾸지 못한 게 지금 한해 맺힌다. 이거. 이제 그 우리 박 앵커가 모두에 네. 저평가됐다. 네. 근데 그 이제 제 그거는 생각입니까? 과한 생각인 거고. 네. 근데 제가 네. 정치를 하면서 이것만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정치 개혁이고 거기에 핵심이 패거리 패권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는 YS 문화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YS 비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정말 그 YS의 그 정치 철학, 그 정치하는 방법 많은 걸 배웠죠. 네. 근데 참 훌륭하게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이제 정치의 아버지 같은 그렇죠. 분이지만 제가 이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과제, 숙제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 계파, 패거리 정치를 우리 때에서는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동교동 뭐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러면서 개파의 수장이죠. 예, 이제 개파 정치를 했어요. 보수 정치를 했는데 되돌아보면 그거는 그 시대에 군사 독재 시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그런 식구가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군사 독재 정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계파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달성을 해냈다. 네. 근데 군사 독재 정권의 공동의 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계파는 누구를 위한 계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뭐냐? 국민은 안중에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파 정치 결국은 패거리 패권 정치가 오늘날 정치의 그 정치가 불신받고 있고 정치가 이 지경이 된 데의 핵이다. 네. 자, 진단은 근데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 정치를 하면서 난 패거리 패권 안 만든다.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개파가 없어. 예, 내가 진짜 옆에서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병국 개파가 예.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도 했고 그리고 당 대표도 해봤고 오선 의원이고. 오선 의원이고 장관도 해봤고 근데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게 한나라당 때에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퇴임을 하는 날, 그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뭐 보따리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만 이게 앞으로 총장님께서 정치하는 데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만 모든 당원 명부하고 조직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제가 그대로 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네. 당대표 경선할 때 보니까 상대 후보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자료를. 그때 거부한 게 아니, 그래서 결국은 거부한 게, 좀 제 스스로가 개파 만들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개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패권, 패거리가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그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개파 진영을 위해서 악각거리는 것이 언론에서는 그것만 또 봤잖아요. 네. 결국은 극단적인 그 말, 극단적인 투쟁 이런 것만이 이제 비교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목소리는 감춰지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내에 합리적인 목소리 많잖아요. 우리 정명국 의원님, 내 진짜 제가 진짜 바른정당 입당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발굴했다면 바로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 발굴했다면 정병국 우리 의원님인데 정말 내가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지금 분이 보면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이번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그 이제 책임 공방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그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결국 그 사람들은 이 기존의 정치권의 패거리 패권 정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렇죠. 제일 먼저 던져요. 결국은 스스로 양심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정치가 바뀔까? 오히려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입니다. 힘들죠. 네. 정말 이렇게 그 이제 이 어떤 정치권의 그 분위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네. 이런 정치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먼저 던지더라. 불출마 고민하셨죠?
많이 하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선뜻하지 못하는 거는 저한테 이제 이 시점에서의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책임 회피라는 이거 얘기도 이제 들을 수 그것도 있고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권 패거리 정치의 최악으로 우리가 뽑은 우리가 앞장서서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또 앞장서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진영이 아니더라도 정말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탄생한 이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더라. 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 또 다른 패권을 막는 거, 진보 독재를 막는 거, 이게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 분열되어 있는 야권을 통합하고 재편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거에 그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루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여기에 이제 총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하셨어요. 아까 공천 네. 문제, 패거리 정치, 이 패권 정치,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정치고, 물갈이 자체가 사실은 속안에 숨겨진 것은 이게 패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만 바꾸는 거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거 전제도? 물론 결론은 상향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네, 아직은 근저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참 어려워요. 어렵죠. 뭐 아시겠지만 바른정당 창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졌어요. 그 두 가지 목표는 이 패권 패거리, 네. 이 정치, 그야말로 그 어떤 당권을 쥐거나 권력 수뇌부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없애자 하는 게 중점을 뒀죠. 그래서 제가 바른정당 창당을 했을 때에 어떻게든지 그 당 대표의 권한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당사에 당 대표방도 두지를 않았던 거고. 네, 제가 옆에 있었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구조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라 원외위원장 회의체까지 만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하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늘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당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론을 당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당원들이 뭐 몇십만, 몇백만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결국은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 그 19명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그걸 또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그게 당론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의원들도 묵묵부답으로 넘어가고 또 그러면 몇 사람이 주도를 하는 한두 사람이 하고 또 강한 그립을 쥐고 있는 당대표가 나오면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당대표가 되고자 엄청난 돈을 써요. 저도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가 정말 기본적인 경비만 썼는데도 수억 빚을 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당대표의 그립을 한번 잡지 않으면 반열에 못 올라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근거는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패거리를 만드는 수단은 공천권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나부터 내 사랑 심지 않기 하겠다라고 바른정당 창당할 때 했고, 제가 그때 늘 주장을 했던 노마드 정치, 그 블록체인 정당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블록체인 정당, 노마드 정치를 해야 된다. 네. 노마드 정치는 그거예요. 지금 현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네네.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디에 한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직업도 한 직업에 머물러서 평생을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네. 평생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6번의 평균 직업을 바꾼다. 네.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이. 정치도 중앙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집약돼서는 안 되는 거죠. 중앙당을 없애버리죠. 중앙당을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분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불가능했어요. 해봤잖아요. 네. 당원 내가 모집하잖아요. 네. 지구당 위원장이 돼서 모집을 해서 그 당원을 그 시당을 통해서 중앙당으로 들어가고 그거 내가 하죠. 못 열어보잖아. 못 열어보죠. 그러니까 입당원세하고 사본을 내가 갔잖아요. 네네. 근데 활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건 딱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닫아놔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거 몇 번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수사도 않습니까? 받고 그럼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그것을 열어도 되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당원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범주 내에서 그것은 그 해킹할 수 없고 해킹 또 그것이 유출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론 결정뿐만이 아니라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물을 수가 있죠. 누구 인물을 탁 주고. 그렇죠. 이제 몇 사람을 주고 이제 기본적인 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 심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네네. 자격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만 들으면은 띄워놓고 그래 그 사람들이 기간 정해놓고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걸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면 돼요. 결정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어떤 특정인이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정당하면 다 해결되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많은 연구도 했죠. 네. 연구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정치 구조는 이 시대에 맞는 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스마트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특권은 다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 국민들이 누가 저 사람들을 지도자 리더라고 하고 따르겠습니까?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구조도 블록체인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갈이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에 보면은 그래도 지금 진보 세력들은 보면 물갈이를 하는데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재야단체, 소위 말하는 NGO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좌진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거나 또는 지방에서 자기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뭐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행정부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각 단체장들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받아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고 이제 또 정계에 진출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보수 진영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 사람을 키우는 작업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진보 진영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시민학교가 있어요. 근데 보수 진영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있다라고 하면 정당 내에 뭐 정치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는 당원들에게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똑같은 것을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바뀔 수가 없고 답습을 하는 거죠. 좀 형식적인 부분도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 서면은 그럼 그게 이제 파벌의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람을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서 쓰는 게 어떻게 써요? 기존의 조직,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탑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개개인의 역량을 보면 훌륭해요. 네. 그러나 그분들은 조직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들인 거죠. 탑에 올라간 사람들.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탑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조직 논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은 훌륭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유치원생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뭐 이렇게 창의적이고 막 조직에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잘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다 개개인의 역량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정치는 그룹핑을 해야 되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 할 줄은 몰라요. 그렇죠. 각자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 그립이 센 사람이 딱 쥐면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목소리가 없고 그래도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년 정치 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청년 정치의 일환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이제 16대 때 이해창 20대 때 총재가 오셨나요? 그렇죠. 20대 때.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년이 30, 40대 초반에서 다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미래연대라든지 새정치 수요 모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력갱생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액세서리도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내부 토론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늘 당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선배 그룹들이 뭐라 그러냐. 저 새끼들은 맨날 당내에다만 내부 총질만 한다고. 네. 그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의총에서 발언을 하면 야 이 새끼야 내려와 건방진 뭐 이런 놈 막 식으로 해. 이러지. 이런 식으로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남원정. 네. 그러다 보니까 원조 소장파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뒤에 그런 그룹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다. 키웠어야죠. 키우질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가 영원한 소장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정치판이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그때 저를 불렀어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농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 정당 주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을 한 게 청년정치학교입니다. 네. 청년정치학교를 이제 개설을 해갖고 제가 지금까지도 청년정치학교장이에요. 아, 지금 그때부터 당 대표인데도 내가 이거는 누굴 줄 수가 없다. 이건 당하고 관계 없는 예, 겁니까? 아니 당하고 좀 관계 있죠. 탈당하셨잖아요. 그 바른정당 때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을 해도 제가 계속 청년정치학교 교장이 교장을 됐고 그때도 계속 청년정치학교는 돌아갔고 지금 이제 그 새로운 탈당했고. 보수당이 탄생이 만들어요. 되는 이 시점에서도 이제 4기를 이번에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럼 청년정치학교는 새로운 보수당으로 온 거네요? 소속에? 새로운 보수당에서 이제 거기에 소속돼 있지는 않아요. 아, 소속.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걸 반객관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4기서부터는 이것을 보다 더 객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관하는 주체를 총동문회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후원을 하는 거죠. 아, 당에서는 후원을 하고. 청년정치학교 출신들이.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는 거를 그 후원 단체를 우리 그 새로운 보수당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 정치 단체들이 있어요. 같이 공동 후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곧 이제 바로 뭐 선거가 있던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청년 정치학교는 지속된다. 어제 우리가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청년 정치학교 출신들이 한 40-50명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도 보고 그 사람들이 의장도 보고 이러면서 주축적인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산이구나. 왜 진작 이걸 하지 못했나? 근데 정말 지금 이제 그 정치권 주변에서 선거 때가 되니까 뭐 청년들 많이 찾는데 여기서 뭐 토론자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또 각 당의 청년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청년 정치학교 출신들이에요. 네. 지금 총체적인 정치 난국에 있어서 그래도 청년 정치의 씨는 좀 뿌렸구나 하는 자부심은 좀 갖습니다. 네. 이 청년 정치학교가 다른 정당에서 만드는 것과 같이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 정치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여야 또 이념을 뛰어넘어서 골고루 포진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골고루.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청년 정치학교는 정당 당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하고 관계없이. 이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커리큘럼도 그 어떤 보수 논리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강사,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강사를 같이 모십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이분한테 맡기고 한 분은 이분한테 갖고 여기서 강의를 듣는 청년들이 어떤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가 최후의 선택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네. 진보든 보수든. 그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그건 한 70-80%가 당원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중에는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학교를 나온 사람도 들어오고 네. 또 더민주당의 청년 아카데미를 나온 사람도 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향상되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보수당 창당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창당 기획단은 전원이 그 20, 30대 기획단이 네. 그 사람들 시각으로 새로운 보수당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창당대회 때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임시의장을 그 30대 초반에 여성이 할 정도로 그것도 청년정치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저희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정치 그 세력,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좀 아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픈 얘기. 예. 물론 이제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탄핵에 찬성하는 그 당시 언론인이었고 그 당시 언론인들 대부분 그랬죠.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꼴을 보자고 지금 이 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야, 우리가 바랬던 게 이거냐?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게 맞았나? 이건 좀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내 생각에. 솔직히 후회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됐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무언가 홀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나하나에 좀 과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검토하는 시기도 좀 가졌었는데 우리 의원님은 솔직히 그 당시 탄핵했을 때야 뭐 다시 돌아가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국민의 95%가 찬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뭐 대북 중에 모든 걸 보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단 말이에요. 자, 솔직히 지금 와서 소감을 좀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에. 뭐 저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찬성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돼도 저는 분명하게 네. 그 원칙을 지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 편이고 네 편이고 이게 아니라 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는 우리 편이든 아니든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면 또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참 아쉽고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서 반대급부로 탄생한 이 정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계속된다. 그래서 면밀하게 진짜 유연적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대상이 될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 진영의 유불리를 보고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잣대는 대통령이나 일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일반 서민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잣대의 눈금은 똑같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국가가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대로 잘못됐으니까 그 당시의 법의 잣대로 정당하게 판결이 된 거고 지금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법의 잣대를 갖다 대야죠. 잘못했으면 탄핵의 대상이면 탄핵을 해야죠. 지금 문재인 정부 탄핵의 대상은 아직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깝게 가고 있다고 참 위험하다고 봐요. 네. 전 탄핵의 능사는 아니지만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큰일 났어요, 부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주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분당까지 도저히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라도 책임을 지자.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많은 재산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거를 버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도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 모양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자조를 느끼는 거지, 자조감을 느끼는 거지, 자괴감을 느끼는 거지. 지금 뭐 우리가 탄핵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탄핵을 하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또 결기를 가지고 반성하고 책임지고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권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이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열되어 있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돼서 이거 막자, 이산. 일단 네. 막자. 일단 더 막자. 악화되는 것은 막자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자괴감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그러나 그 당시 헌법가치에 위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전부 다 탄핵을 인용한 거니까요. 지금 잘못되면 지금 다시 또 인용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자기 진영 논리만 가지고 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잘못됐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면 안 네. 된다. 네. 예,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막자 이 표현에 모든 네. 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막자라는 게. 저는 뭐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보수가 네. 단일 대오를 가져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무조건 되고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가서는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근데 없다는 시간이 거예요. 없어요 지금. 100일 아니 밖에.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합친다고 해갖고 국민들이 너희들 잘했어. 그게 저희들은 표 안 줘요. 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탄핵에 대한 관점이 진영 논리로 가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헌법에,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놈들은 다 나쁜 놈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또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나 다수가 거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탄핵이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든지 그 논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탄핵은 우리가 왜 당했으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왜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도 이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고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가 여론이 높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합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국민들이 우리한테 표를 주지. 지금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국민적 아주 불편함, 이건 팽배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쪽하고 이쪽 보수 진영하고 딱 놓고 얘네들보다 그래도 얘네들이 낫다는 게 40%인 거예요. 그 여론조사로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진영 논리로 편갈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만 관리해갖고 가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보세요.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여태 뭐 해가지고 군소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사람들 다 합쳐보세요. 30% 안 넘어요. 그렇죠. 30%가 안, 이건 40%예요. 그래갖고 못 이겨요. 중간지대에 있는 10%, 15%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끌어내야죠. 끌어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최소한 이 사람들과 대적해갖고 그래도 너희들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줘야 되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희망을 어떻게 줄 거냐. 지금과 같이 나 살겠다고 해가지고 아둥바둥, 그러면서 그 기득권, 알량한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누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죠. 저는 시간은 없지만, 네. 시간 없다고 해서 그냥 합치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그럼 어떻게 적당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않습니다.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동안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없는 통합, 그건 안 된다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통합보다는 개혁이 먼저다, 혁신이 먼저다 이렇게 봤던 사람인데 근데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제가 이제 외통이기 때문에 중남미를 갔단 말이에요. 네. 중남미를 갔다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멕시코를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큰일 나죠. 이게 지금 한국하고 너무 비슷하게 똑같은 가고 거예요.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내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 물밑에서 계속 그 작업들을 해왔고요. 아, 그러니까 통합이 네.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네. 했는데 계속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다가 그렇죠. 베네수엘라 갔다 오고 나서 네. 야 통합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좀 바꾸셨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는 그 베네수엘라를 간 건 베네수엘 못 들어갔어요. 그 멕시코까지 갔다 오고 아르헨티나는 도미니카, 갔다 오셨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네. 논의를 해왔고 이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그런 납니까? 부분들이 아니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네. 이제 뭐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주 중으로. 야, 근데 황교안 대표가 엊그저께 그 신문 보니까 언론 보니까 저기 유승민계랑은 안 하겠다, 뭐 안철수계랑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어저께 보니까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현주계 뭐 전부 다 합쳐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게 기사가 나왔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자라고 하면 정말 저는 말을 아껴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가 아껴야 되고 누구 탓할 부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중하고 이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되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해관계도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로서는 전부 다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행동이 그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게 뭔지, 걱정하는 게 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진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접근이 됐어요. 접근됐습니까? 네. 이번 주 통합 선언하고, 그러니까 뭐 아니, 가시화는 된다 이렇게. 이제 뭐 본다고. 어쨌든 간에 뭐 상당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구정 전에는 통합선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2월 초까지는 새로운 당이 출범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4월 총선에 대비를 할 수 네. 최소한의 로드맵이 아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런데 또 새로운 새 보수당 이것도 만들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또 헷갈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참 그 새로운 보수당을 저희들이 창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동안에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했죠. 통합을 해서 창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전혀 통합 초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우리 의도하고는 상반된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갔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 당의 이름을 가지고 통합 논의를 하게 되면 걸림돌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정말 고육지책으로 당을 만들기 쉽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당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각오한 거는 앞으로 출범을 해야 될 범보수의 새로운 정당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델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게 핵이 돼야 된다. 네. 이걸 보여주자. 그래갖고는 창당을 했는데 어제 창당을 했는데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각인을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네. 내세웠던 정강 정책이라든지 청년 중심의 정당이라든지 뭐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위를 확대를 했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간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국민적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멋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창당을 하는 모습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구정 전에 통합이 되면은 그 새로운 보수당은 바로 한 2주 정도만 딱 건재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새로운 있죠. 보수당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정신이 살아 있으면 된다. 그 정신이 살아. 그러면요, 정신이 그러니까 이름 우리가 바뀌고 뭐고.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할 때에 네. 창당 멤버들이라든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이 돼가지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범보수의 개혁 보수의 어떤 진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중심 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2주 만에 끝났다 안 났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창당 정신이 살아있고 그것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너무 명쾌하게 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식과 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통쾌하고 뭐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이 모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국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박수를 좀 드리고 힘을 좀 줘야지 국민들이 힘을 줘야지 이게 힘을 받아서 길을 받아서 또 의원님이 또 앞으로 쭉 잘 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불출마든 뭐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이루고 나서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 좌파 독재의 폭주를 막는 것 네. 여기에 총력 투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든다라고 하면 뭐 제 개인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면목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말 그 누구 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모으는 건 무조건 모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 보수가 왜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고 하면 우선 보수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보수 정치를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형님. 네. 예,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